다음 두 번째 발제는 탄핵을 넘어 촛불이 비춘 현실, 성공에 취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윤홍식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여기를 체크해 주시죠. 네, 먼저 그 4주년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정권이 출범하고 또 엄청난 실망을 하는 것이 우리 87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선거 시기마다 또 엄청난 기대를 접지 않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힘은 무엇인가? 정말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뀐다 하더라도 또 엄청난 기대와 엄청난 실망을 우리가 더 반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개혁과 어떤 진보의 꿈을 놓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바꿔봤자 그만이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좀 도발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선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도발적인 질문과 선동을 같이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래서 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좀 장기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좀 조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직면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하고, 사실은 어떤 진보 진영이나 개혁 진영이 얘기했던 많은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80년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들이나 아주 이론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다 한국 망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외채 망국론 얘기했죠. 또 97년도 마찬가지였고요. 한미 FTA도 할 때도 한미 FTA 하면 한국 다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고 그 어떤 국가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주는 현실이 의미가 뭐냐? 우리 국민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개혁 진영이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박정희식 고도 어떤 성장의 신화가 해체됐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그것들이 변형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 그다음 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등을 돌렸나, 실망했나,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사회개혁을 잘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평등한 사회로 만들었으면 시민들이, 한국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시민들이, 만약 불평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들을 하고 있는 이것들이 가고 있는 간극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먼저 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상대적인 변화입니다. 1944년부터 2018년까지 1인당 GDP의 상대적 변화입니다. 한국은 중국도 마찬가지 어떤 국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뭐와 또 유사한 패턴이냐면, 신광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고령화에 대한 문제, 저출산에 대한 문제, 모든 사회 문제가 그래프를 그리면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도외시한 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이게 만들어준 경로 의존성, 이게 만들어진 우리 정신구조에 드러난 관념적 경로 의존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살 증가율, 다른 국가 다 감소했는데 우리 자살 증가율부터 출생률부터 경제 성장률, 불평등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를 직면한 게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 놀라운 성공을 한 결과가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놀라운 성공을 한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해체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성공의 덫이 정치적으로는 진보정당, 여기 지금 장혜원 의원 와 계시는데 거의 주목받고 있지 못합니다.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저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시민들의 힘은 어떠냐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힘은 뭐냐면 우리가 성장해왔던 구조, 사회 구조, 경제 구조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으로 집결되는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여전히 전통적 노동 조직과 예를 들면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 지금과 같은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의 방식들, 그러니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방식들이 과연 단기적 개혁이나 개별적 개혁은 가능하겠지만 생산체제를 바꾸고 경제구조를 바꾸고 사회구조를 바꾸고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에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성장 방식도, 이거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림인데 이게 로봇 밀도라는 건데 노동자 10,000명당 로봇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장을 하는 체제, 이런 식으로 글로벌 기업을 만든 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숙련 노동자를 어떤 자동화 기계를 대체하는 이런 사회에서 과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느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OECD 2017년 자료에서 발표를 한 건데, 대기업의 전체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의 전체 고용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작아요. 그리고 비정규직 증가하고 수출을 하면 할수록 부가가치는 한국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외국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복지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한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우리나라 문제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전하는 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에 이전하는 거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전하는 건 전체 취업자 2%밖에 안 되고요.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정규직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4.9%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거보다 더 낮아졌겠죠. 이게 왜 발생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동 정책을 하시거나 많은 사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아니면 직업 훈련이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보신 그래프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숙련의 형성과 수준과 아니면 구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비정규직에 들어갔다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성장 방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직업 훈련해야 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과연 가능한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관념적 경로 우선성이라 얘기하는, 우리는 빈곤과 불평등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게 국가의 도움이나 이런 걸로 벗어난 게 아닙니다. 개인 각자가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장시간 일하고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빈곤과 불평등에 벗어났죠. 그리고 그게 경제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뿌리 박혀 있는 어떤 각자 도생의 어떤 관념적 경로 우선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한국의 이제 복지 구조가 주로 이제 중산층 이상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돼 있고 취약계층에게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걸 제가 이제 역진적 선별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최근에 11월 18일 날 OECD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불평등이 문제냐?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서 보면 한국에서 개인의 성공에서 부모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인생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OECD 평균의 거의 2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개인의 노력이 성공에 중요하다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내가 노력하면 그것을 넘을 수 있다,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심각한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뭐냐? 그건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공정에 대한 분노인 것 같아요. 부모 찬스 이용해서 불공정하게 기회가 만들어져 그들이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성공하면 그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공정만 보장이 되면 그 속에서의 불평등은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학벌주의나 아니면 학벌적 위계를 받아들이는 이것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능력주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사회정책이 어쩌면 나가야 될 그래서 이제 도발적인데 나가야 될 방향이 한국에서는 그 출발점이 공정에 대한 문제를
정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사회정책을 제도화하는 게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나 보편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하나의 가설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이고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이제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나오는데 그 결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성장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재벌 대기업이 예를 들면 숙련 노동을 자동화 기계로 대체하고 핵심적인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구조,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조업 중심의 성장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많은 문제들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를 바꾸는 전략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복지를 통해서 성장을 바꾸자는 전략이고, 사실 이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분배를 통해서 성장 체제를 바꾸는 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웨덴의 연대임금 정책도 일종의 분배 구조를 통해서 성장 구조를 바꾸는 거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을까? 왜냐하면 사회 정책을 자꾸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성장이나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가 이렇게 변화해, 디지털 구조가 이렇게 변화해, 그래서 수많은 불안정 고용들이 발생을 해. 그러면 사회 정책이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 벗어나서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경제나 산업 구조나 생산 구조의 변화에 대한 수동적 대응으로서 사회 정책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비용 구조를 바꾸고 복지를 바꿔서 왜 생산을 바꿀 수 없을까? 사회 정책을 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한 담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산업 정책이 결합한다면, 국가가 좀 적극적 역할을 해준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물론 그게 가능하려면 정치적 변화가 이제 선행돼야 된다는 건 불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통해서 생산을 바꾸는 방식을 좀 취하자라는 생각이고, 대학 교육 문제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훈련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얘기하고 뭐 이렇게 훈련 강화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지금 북유럽 상황들을 보면 대졸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진학률이 6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미 대학 진학률이 70%에 육박합니다.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산업이나 지식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반 숙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70%가 넘어간 이 대학 교육들을 질을 고도화시키고 전국의 어느 대학에 가든지 간에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의 개혁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산업 구조를 ICT나 어떤 다이나믹 서비스나 그걸 뒷받침하는 양질의 사회 서비스나 이런 부분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지금까지 했던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30년 동안 우리가 했던 많은 얘기들이 실효성이 없었고, 예를 들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이제 새로운 방식들을 좀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현금 보장에 대한 부분하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좀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이건 이태리하고 이건 이태리의 현금 지출이거든요. 이건 서비스 지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적색은 둘 다 스웨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들 이게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현금이 줄어들면서 빈곤하고 불평등이 증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 서비스 어쨌든 간에 현금이 좀 균형적인 체제. 그러니까 우리도 복지국가를 구상할 때 이런 식으로 체제를 한다면 기본소득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면 현재 이게 우리 한국의 지금 까만색과 흰색이 시장소득이고 까만색이 복지급여입니다. 울퉁불퉁하죠. 그리고 이게 최저 보장 수준입니다. 거기에 미달합니다. 근데 이런 수준에서 어떤 부분 기본소득이라고는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이런 어떤 굴곡진 구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기본소득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어떤 선을 가리자. 그러니까 먼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소득 보장 급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평탄해지죠. 저소득이나 중산층까지는. 그리고 그 위에 기본소득을 올리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상상들을 좀 해보게 됐고요. 많은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재분배 역설을 얘기하는데, 재분배 역설은 제도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재분배 역설의 핵심은 체제 간의 비교고요. 그 보편적 복지국 체제의
핵심은 공공부조도 필요하고 보편적 사회수당도 필요하고 사회보험도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재분배의 격설에 대한 부분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독일과 스웨덴의 한 중간길 정도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떤 사회정책의 재구성을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공정에 매몰된 정의가 만든 불평등과 극한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겁니다. 우리가 지역균형 선발, 블라인드 채용, 지역인재 채용, 적극 차별 정책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필요하죠. 근데 아마 이거는 여전히 소수의 좋은 일자리와 소수의 특권적인 일자리의 경쟁 구도는 그대로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고양이들이 7마리가 6개의 의자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고양이가 돌아도 한 마리는 못 앉아요. 그럼 국가가 사회정책이 할 일은 이 일자리, 즉 의자 수를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좀 선동인데요. 뭐냐면 1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1921년 여기 계신 분들이 조선의 예를 들면 지식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1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일본 넷플릭스 순위군요. 드라마 순위. 이게 다 제가 모르는 한국 드라마도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 갯마을 차차차라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진심이 닿다도 모르고 연모도 모르거든요. 너를 닮은 사람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무려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넷플릭스 탑10에. 그리고 이 오른쪽은 뭐냐면 1900년대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의 변화입니다. 1921년 조선 식민지의 지식인들이, 청년들이 100년 후에 과연 한국이 이런 모습일까? 상상을 할 수 있었겠느냐? 만약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었겠느냐? 다 미친놈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에 비하면 저희가 지금 직면한 사회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기대와 엄청난 실망을 반복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식인들과 사회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한국 사회 근거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